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재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해당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재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그 유형을 먼저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 보상으로 휴업급여가 있고,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한 정도로 상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간병료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요양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시점에도 몸이 계속 불편한 상태가 남아있는 경우 그 불편함의 정도를 평가해서 장애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장애급여가 지급될 경우에도 향후 후유증 및 합병증 등 예방을 관리해야 하겠다고 평가하면 합병증 예방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후유증 예방 관리와 관련한 비용도 일부 지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요양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상병이 중한 경우 간병료, 그리고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급여,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장애급여, 그리고 후유증 등 합병증 예방 관리의 흐름으로 여러분의 산재 보상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 보상의 종류별로 어떤 부분에서 산재 보상 금액의 그 크기가 정해지는지를 알아보면, 첫째, 요양급여의 경우 보상 금액의 결정은 요양기간이 얼마나 길게 산정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상 금액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요양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드려 보면, 여러분의 산재요양기간은 말 그대로 산재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해지는 치료기간인데 크게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요양기간의 그 산정은 최초 요양 신청할 당시에 주치의사가 정해준 1차 요양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진료계획서라고 하는 서식을 통해서 추가로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요양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차로 정해진 최초 요양신청서의 주치의사 소견서에 작성된 요양기간이 끝나기 한 10일 정도 이전에 추가로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나온다면, 다시 말해서 주치의사에게 여러분의 치료가 더 필요한지 진료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해당 소견을 진료계획서를 통해서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승인 결정을 통해서 요양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양기간이 연장된다면 여러분의 요양급여 기간은 연장되고, 이러한 연장이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면 치료기간 연장에 따른 요양급여의 보상 금액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료계획서를 통해서 요양기간이 늘어나는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 영상을 구독하시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진료계획서를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료계획서의 취업 가능 여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끔 주치의사의 진료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진료계획서의 주치의사 소견서 작성란에 취업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할 때 산재 환자는 취업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치의사가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주치의사에 따라서 그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취업 가능에 체크한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취업 가능에 체크되어져 있는 경우 요양기간 동안 요양기간은 잡혀져 있는데 휴업급여는 병원에 가는 그날만 휴업급여가 나오고, 다시 말해서 통원하는 그날만 휴업급여가 나오고, 나머지 요양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취업 가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업 상태로 요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하에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취업 가능 여부의 그 체크 하나로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못 받는 어이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재보상금액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휴업급여의 보상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업급여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를 잘 확인하면 최대한 많은 휴업급여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 발생일 이전 또는 신청 상병의 최초 진단 시점 이전 3개월간의 급여 수령 금액을 정확히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끔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여금 또는 성과급 금액인데, 여러분의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발병일 이전 3개월 사이에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발병일 이전 6개월 전 또는 그 이전 8개월 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상여금 또는 성과급 지급 내역은 이전 1년 사이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제출을 해야 평균임금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이 600만원 받은 사실이 있다면 동금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한 달치 성과급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의 3개월 몫은 평균임금 산정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외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개수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러분이 3개월 이상 건설 현장에서 꾸준히 근로하신 분이 있다면 항상 통상근로개수 73% 적용 제외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꼭 확인하시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통상근로개수 적용 제외 신청의 경우에도 제 유튜브 영상을 구독하신 후 제 유튜브 채널에서 통상근로개수를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통상근로개수와 관련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이외에도 여러분의 산재보상 금액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를 전문으로 수행한 산재전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매 순간 최대의 보상금액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최대한의 금액을 직접 찾아서 챙겨준다면 여러분은 7회에만 점검하고 산재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행 산재보험법 운영 방식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챙겨서 찾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청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신청주의 방식이라고 하는 점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주장을 할 때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